자, 교육학 심화과정입니다. 교육의 논술 3, 4월 심화과정 1편, 그러니까 5, 6월 이제 1편, 2편 그래서 이제 심화과정은 우리 1편에, 그러니까 1, 2월에 기본과정에서는 그냥 중요한 내용만 주로 이제 언급을 했고, 이제 심화과정은 그 내용에다가 내용 이제 동일한데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해서 기초과정만 가지고 우리가 논술을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화과정은 한 4달 정도 해서 우리 상하권 이렇게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좀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하는 그런 분야로서 이제 심화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순서는 우리가 교육학을 이제 공부할 때 순서는 항상 교육학 개론, 그다음에 뭐 서양 교육사, 교육 철학, 심리학, 사회학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이제 기본 교육의 개론 그랬죠. 아웃라인, 서브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강론 그러면 교육 과정, 교사학습, 방법이죠. 방법 및 공학,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행정 경영. 요거는 강론 그랬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 이제 강론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개론을 먼저 하고 나서 강론을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순서에 맞아요. 순서에 맞고 이제 이해가 쉬운데, 그래서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그 순서대로 이제 했는데,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더 이제 비중을 우린 출제가 더 많이 되는 강론 부분을 더 이제 비중을 둬야 되니까 3, 4월이 좀 공부하기가 좋잖아요. 5, 6월 되면 또 지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기가 좋은 3, 4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 과정, 교사 방법 및 공학,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행정 및 경영. 이 분야가 아무래도 시험에서는 물론 이제 비중이 가장 이제 높죠. 그래서 비중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심화 과정 하기 전에 기초 과정을 안 들었으면 기초 과정은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순서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공부도 이제 순서가 있어야 되니까, 하다못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근사한 식당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아무거나 막 먹을 수가 없잖아요. 후식을 나중에 처음부터 먹고 선식을 뒤에 먹고 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심화 과정은 꼭 거기에 이제 비중을 안 두고 기초 과정을 했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심화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심화 과정 교육 과정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 한 6번, 7번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교육 과정이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 보면 뭘 가르칠 거냐,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 와서 뭘 배울 거냐에 관련된, 물론 이게 반드시 일치가 되지는 않는데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를 두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걸 해명하지 않고 학교 교육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도 교육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교육 행정 경영까지 이렇게 이제 나열해 놓으면 그 가운데 토막에 속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은 다른 어떤 분야, 뭐 교육 사회학 같으면 일반 사회학 이론을 많이 응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심리학 같으면 일반 심리학 이론을 많이 영향을 받지만, 교육 과정은 아마 가장 순수하게 교육학 이론에 충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다른 여타 영역에 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철학에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순수한 교육학의 영역이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교육 과정도 쉬운데, 사실은 쉬운데 어떤 경우는 이 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또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는 항상 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뭐 중요한 거지만 핵심적인 영역이 뭐냐. 그래서 교육 과정은 사실은 네 영역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역이.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핵심을 본다고 하면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교육 과정이 뭐냐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 과정이 뭐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육을 보는 시각이 이제 전혀 달라지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앞에 아직 안 했지만 교육 심리학이 뭐냐에 대한 논의는 대개 교육 심리학자마다 비슷해요. 책들도 비슷하고, 교육 심리학의 책이 뭐 대개 순서들이 비슷하죠. 그건 교육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고, 교육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에 고유한 독자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굳이 뭐 교육 심리학이 뭐냐, 교육 철학이 뭐냐 이런 게 묻지 않아도 대개 이제 어떤 정리된
또 합의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그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물음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전개 방식이 이제 전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교육과정의 이제 의미를 여기서는 원래 교육과정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이라고 한 말에 라틴어 이제 쿠레레 그러죠. 이제 쿠레레 동사형 형태냐 명사형 형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보는 전개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 책에는 뭐 22페이지, 23페이지 밑에 24페이지까지 쭉 이제 그 참고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심화 과정에서는 뭐 참고해서 설명이 된 것도 이제 자세하게 하고 하여튼 우리는 심화 과정은 좀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육학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 정도 심화했으면 교육학을 그래도 그냥 금방 가서 시험을 봐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 공부는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유형은 이론 유형 또 뭐 유형, 모형, 뭐 모델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교육과정을 유형을 나눌 때는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용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방법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용별로 교육과정 유형 혹은 이제 모형을 나눌 때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뭐 인간 중심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내용별로 나누는 경우고 그다음에 방법별로 나누는 건 여기서 나누는 거죠. 재개념주의 또는 전통주의, 개념적, 경험주의, 재개념주의 이렇게 나눌 때는 연구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죠. 교육과정 유형 어떤 유형이냐.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시험에는 골고루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오늘날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앞으로도 더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유형은 학문 중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있죠. 지식의 구조라든지 구조의 장점, 단점, 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영향을 준 여러 이제 분야들. 그다음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방법, 교수 방법 그러면 발견학습까지 이제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했던 현대 교육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비중을 두는 것이 요거죠. 요거 개발 모형 또는 개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설계 모형 그래도 돼. 물론 이제 뭐 굳이 개발과 설계를 네가 한번 더 좀 왜 그렇게 한번 구별해봐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설계는 좀 미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발은 거시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봐서 뭐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계 모형, 개발 모형. 그래서 혹시 일부러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설계 모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는 교육과정에 설계 모형을 그런 개념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시험 문제 내려가면 그 사람은 설계 모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쓸 거고 나는 교육과 설계보다는 좀 거시적인 광의의 의미로서 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개발 모형이라고 하는 말을 난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시험 문제는 이제 개발 모형 이렇게 쓸 거니까 우리는 같이 알아두면 돼. 하여튼 교육학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여러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개념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개발 모형이나 설계 모형 같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발 모형, 설계 모형은 타일러 거. 그러면 타일러 모형을 이어받은 타바 모형. 그 다음에 이제 타일러 모형하고 완전히 비판적이고 이렇게 좀 대안적인 관점. 그게 바로 뭐 역동적 모형으로서 워커의 수기 모형 또는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 이런 것들 타일러 모형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타일러 모형과 연구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이즈너의 예술적 설계 모형. 그다음에 파이너의 자서전적 모형. 그다음에 이제 꼭 타일러의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고 타일러 입장을 이어받으면서 현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 2000년도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 빼고도 설계 모형. 그래서 그런 이제 설계 모형이 이제 이름이라도 우선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제 이름만 생각해서는 안 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교육과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타일러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거. 수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이제 조직하고 하는 여기에 관련된 분야가 교육과정 계획이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해야 돼. 그럼 이제 수업 목표가 뭐냐? 그다음에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는 어떤 진술이냐. 그다음에 수업 목표를 이제 분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분류도 이제 중요하죠. 분류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브룸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오면 간의 분류 방식을 많이 써요. 간의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중에서 인지적 영역에 뭐 언어 정보, 지적 기능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또 수업 목표 분류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 주로 이제 강조했던 이해의 종류, 이해. 설명, 해석, 적용, 뭐 관점 이런 게 있잖아요. 공감, 자기 지식 이렇게 이런 것이 인지적 영역의 수업 목표 분류에서 좀 가장 최신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그 자세히 안 했는데 백워드 설계 모형에서의 이해, 하위 영역을 이렇게 그 위계 모형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목표는 누구의 이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다. 가장 고전적인 분류 방식은 브룸이고 최근에는 백워드나 이런 데서 이제 분류한 그런 방식을 이제 씁니다.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어떤 원리에 따라서 선정할 거냐 하는 선정 원리. 그 다음에 조직 원리 이런 건 이제 중요하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교사가 직접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교사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고 직접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수업 목표를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선정된 내용을 나름대로 이번 시간에 뭘 하고 다음 시간에 뭘 하고 이번 시간에 내용을 또 다른 내용 어떻게 이제 연관시키고 이런 것들은 교사가 스스로 설계해야 되니까 사실은 요것을 잘 구성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 교육과정 뭐 설계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무슨 고급한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중요해. 요 세 가지가 교육과정 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 영역이고 뭐 통합은 뭐 유형만 알아두면 되고 요거 이제 최근에 70년대 이후에 타일러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된 이론들, 소위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인 접근한 그런 사람들을 물론 이제 한꺼번에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재개념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개념주의, 타일러에서 확립된 교육과정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하는 그런 전제 위에서 재개념주의에 속하는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걸 다 이제 재개념주의에 속한다. 물론 이런 거 꼭 알아둬야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잠재적 교육 과정을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이제 응용하느냐, 어떤 학습 상황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제 다양하게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럼 이건 이제 개념만 알아두면 되죠. 개념하고 예들, 영교육 과정에 속하는 예들.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재개념주의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또 교육 과정을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죠. 파이너나 뭐 애플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은 재개념주의자다. 그러니까 타이러는 뭐냐, 너는 뭐냐 이렇게 이름 붙이면 당신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후학들이니까 한참 선배인 타이러는 뭐다? 전통주의자 이렇게 붙였고 그 다음에 학문 중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개념적 경험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은 일종의 질적 접근 방식의 한 양상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야 뭐 그렇게 큰 뭐 많이 다뤄야 될 그런 내용들은 없는데 교육과정에 이제 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아니면 학교 단위에서 아니면 교사가 수업에서 교육과정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재구성할 거냐는 소위 교사 입장에서의 관점, 재구성 과정을 그랬죠. 교육과정 재구성하면 교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것도 잠깐 좀 보려고 그래요. 심화과정에서는 해방 이후에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제 변해왔느냐 이런 것들은 각 이제 전공하고도 관련되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015년도 개정된 그런 내용이 어떤 요소들을 구성되느냐 한 거 한번 검토를 우리 심화과정에서는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성은 기초과정과 같지만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앞에 이제 교육과정이 뭐냐 하는 거. 교육과정의 개념이 처음 이제 등장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918년도에 누가? 프랭크 버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행정에서도 나왔는데 프랭크 버비트. 그러니까 심화과정에는 기초과정에서 했던 거 막 물어볼 거예요. 철학에서 나왔던 거, 뭐 심리학에서 나왔던 걸 자꾸 이제 물어봐서 그걸 좀 상기를 해야 되는데 프랭크 버비트는 테일러에 의해서 확립된 과학적 관리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했던 사람. 프랭크 버비트나 스폴딩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래요? 과학적 관리론, 행정에서 과학적 관리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제 지배적인 시대였으니까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행정에도 영향을 주고 교육 과정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1918년도니까. 그러니까 1910년대에서 한 30년대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행동주의 심리학적인 대표적인 사람이 스키너는 한참 뒤에 50년대, 60년대 사람이고 손다이크가 이제 영향을 줬던 그런 시대. 그래서 우리는 교육사에서는 1910년대, 20년대를 30년대를 과학주의 시대 그래. 과학주의 시대. 그러니까 실증주의적으로 모든 교육에서 실증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 10년대, 20년대, 30년대. 왜? 행동주의가 지배하니까. 자, 우리 연구 방법 중에서 양적 연구가 물론 나중에 많이 하겠지만 양적 연구가 등장된 것은 철학에서는 실증주의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자연과학이 발달이 돼서 그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회 현상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준 것이 양적 연구라고 그러죠. 그럼 그 양적 연구가 거의 극에 달했던 때, 피크에 달했던 때가 요때라고 그랬죠. 요때. 행동주의 심리학이 지배적이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이때 왜 교육과정이 등장이 됐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때 이제 교육과정이 등장이 됐냐면 교육의 모든 분야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교육의 모든 분야. 그럼 교육의 모든 분야라고 하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목적이라든지 교육의 목적이나 그다음에 내용이나 또는 이제 방법이나 또는 이제 평가 이런 모든 교육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물론 여러분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나 평가는 실증적으로 연구해도 관계는 없는데 목적조차도 교육의 목적이 뭐냐 또는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뭐냐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 이런 시대에서 예를 들면 목적 결정을 어떻게 하냐.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교육 목적은 교육의 이념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교육의 이념이나 목적은 어느 영역이 역사 철학의 영역이고 목표는 이제 과학의 영역이 객관적으로 이제 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은 뭐 어떤 인간을 추구할 거냐, 어떤 교육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제 교육의 목적은 사실 철학에서 다뤘는데 그동안 또 쭉 이제 그건 철학의 영역이지 그건 과학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오면 이것까지 교육의 목적조차도 과학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목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결정하나? 목적을 과학적으로 정해 사람들의 소망, 바램인데 영어를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디자이어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램은 그러니까 그거는 철학의 차원에 네 바람이 뭐냐 이런 그건 추상적인 거니까. 근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끌어내서 뭐라고 보냐면 사람들의 욕구라고 생각해. 욕구는 과학적으로 객관적 심리학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요구라고 생각해서 그럼 사람들의 요구가 뭐냐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죠. 어떻게? 물어보면 되지. 네 지금 교육에 대한 바람이 뭐냐?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걸 쭉 해서 설문지를 쭉 돌려서 자 여러 가지 중에서 자 네가 교육에서 바라는 요구가 뭐냐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체크해봐라. 그래서 이걸 설문지를 쫙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퍼센트가 많은 거, 가장 큰 거, 뭐 두 번째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설문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마 지금 요구를 이렇게 설문지를 한다고 하면 어떤 요구를 교육에 바랄까요? 어떤 사람들을 과연 어떤 교육, 어떤 교육이 참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냐,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린다고 하면 그 설문지 영역이 사실 아닌데 이제 과학이라고 따져 보면 어떤 게 드러나겠어요? 뭐 훌륭한 시민, 직업인 하여튼 도덕적인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목적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끌어내. 그럼 예를 들면 훌륭한 시민이다 그래. 지금 훌륭한 시민.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될, 아니면 지금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교육의 목적하면 홍익인간 이런 거보다는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니까 그런 게 빼버리고 훌륭한 시민, 직업인,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가 훌륭한 시민이 나왔다고 그래. 그럼 이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요걸 또 하위 영역을 다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요. 도대체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시민일까요? 훌륭한 시민.
우리 한국 사람이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 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소위 시민 정신, 하면 시민 정신은 국민 정신하고 또 달라요. 국민 정신 그럼 막 통일되고 뭐 애국심에 불타고 막 이런 전체주의적 이런 것이 국민이라고 하면, 시민은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 그러면 자유롭고 자발적이고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는 훌륭한 뭐 공공성에 투철한 사람이, 그렇죠? 공적 정신을 투철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시민이지. 그렇죠? 맨날 뭐 법인호 위반하고 교통신호 위반하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훌륭한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라. 하여튼 그런 거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투표를 자기 소신에 따라서 올바른 투표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를 사람들의 요구를 검증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 구체적인 또 하위 영역을 나눠. 그러면 자유로운 시민을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각 교과에서 다뤄야 될, 각 수업에서 다뤄야 될 그런 하위 요소들 여기서 이제 추출해내는 거라. 이렇게 뭐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쭉 이제 분석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꾸 이제 하위 요로 나누고 이렇게 나눈다. 이게 무슨 발상인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요거, 그 다음 시간에 요거, 그 다음 시간에 요거, 그 다음 시간 요거. 그러면 요 시간이 딱 합쳐지면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좀 합쳐지면 일반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 다음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다 합쳐지면 일반적인 학교 교육이 다 완성되는 그러한 사고. 지극히 행동주의적이죠. 일반적인 큰 목표를 다시 또 하위 영역으로 나눠서 다시 또 영역을 나눠서 하나씩 합쳐서 전체가 돼간다고 하는 지극히 이제 행동주의적인 발상. 무슨 주의? 아토미즘, 홀리즘? 이걸 흔히 이제 아토미즘, 우리말로 하면 원자론적, 또 요소론적, 원자론적이다. 그렇지. 부분 요소의 합이다. 그런 게. 인간 행동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전체 또 합을 합쳐서 더 상위 합,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요 시대의 이제 상황들이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목표들이 또 그 상위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길이 뭐냐, 또 요곳에 또 가장 최적의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는 길, 최단거리의 길, 이런 것들을 생각해. 이게 뭘까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냐? 뭐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 요 목표에서 요 상위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서 막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가장 최단거리, 여기서 또 가장 최단거리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 이런 것들을, 자, 그게 도대체 용어는 뭐냐, 이걸 이제 따져보니까 라틴어에 뭐에서 쿠레레라고 한 말이 그런 말이다. 그래. 쿠레레. 그래서 이 쿠레레라고, 이게 이제 쿠레레의 어떤 용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목적지에 가기 위한 코스, 달리는 코스 아니 최단거리 코스, 이런 걸 생각한다. 그래서 이 코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코스 오브 스타디죠. 코스 오브 스타디, 또는 코스 오브 골, 뭐 목적지에 갈 코스, 공부해야 될 코스다. 이 의미가 바로 라틴어의 쿠레레다, 이런 말을 이제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거 누구냐면, 요 사람이, 후랭크 보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라틴어의 쿠레레다, 이런 말을 생각을 했고, 그럼 이 쿠레레를 보니까 무슨 뜻이야?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는 명사형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사형의 의미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 요 시대, 이런 시대가 다 요 시대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용도 이제 객관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내용을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서 나중에 또 평가도, 이때 어떻게 손다이크가 했던 평가관은 양적인 측정을 해야지. 정확히 재서 수학을 했다 그러면 정확히 몇 점이냐, 지능 검사를 했다 그러면 정확히 지능의 지수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따졌던 시대 평가. 이건 무슨 관? 손다이크에서 확립된 평가관은 측정관, 측정의 시대라고 해요. 측정의 시대. 이만큼 이제 모든 교육의 분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논의하려고 했던 이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교육 과정이다.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명사형에 있고 동사형에 있고,
명사형으로 봤더니 뭐다? 명사형으로 보면 경주로 이런 뜻이고 경주로죠. 여기서 요 목적지까지 가장 최단 거리 이런 상황. 경주로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점이 있고 골라인이 있고, 그래서 이 출발점에 서서 요 골라인까지 가장 가기 최단 거리 상황. 요것을 경주로 코스 오브 레이스다. 그렇죠. 요걸 요런 상황을 교육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 수업이 끝났을 때 골인 지점까지의 최단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에 적용하면 코스 오브 스타디다. 공부해야 될 코스다. 공부해야 될 코스 또는 공부해야 될 절차 이런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개념, 그러면 이런 경주론,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100m를 달리기 위해서 또 200m나 800m를 달리기 위해서 이런 경주로를 운동선수가 막 이렇게 그리나? 아니죠. 누가 이거예요? 전문가들이 또는 그 분야에 어떤 해당 코치들이 이제 잘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뭘 배워서 여기 그 학습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거냐 이런 것들은 누가 결정해 준다? 교사나 교육의 전문가들이 이걸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교육 과정을 설계하거나 또 뭐 개발한다 그런 뜻이죠. 학생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첫 시간엔 뭘 하고 두 번째 시간 뭘 배우고 그다음 1학년 때는 뭘 하고 2학년 때는 뭘 하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을 코스 오브 스타디 또는 경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주로는 운동 선수가 달리는 경주로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차이가 있다? 없죠?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그런 내용들을 다 배운다. 그러니까 이걸 명사형으로 받아들이면 공부해야 될 코스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아이들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강조했던 것이 명사형의 코스 오브 스타디다. 그 얘기는 23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명사형으로서의 코스 쿠레레 이런 말은 쭉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런 라틴어의 의미는 경마장에서 어느 말이든 마땅히 따라 달려야만 하는 일정하게 고정된 길이다. 즉 길이 고정되어 있지 길이 맨날 바뀌고 하면 안 되지. 똑같은 거죠. 이 경우 말이 뛰는 길이 정해져 있어 다른 길을 뛰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길을 변경할 수도 없고 결승점을 임의대로 단축시킬 수 없으며 코스 자체는 또 외부에서 주어지고 그 모습은 어디를 가나 일정하게 공인된 규격으로 통일되어 있다. 요걸 교육의 상황에 적용하면 밑에죠.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미리 선정되고, 그러니까 교사에 의해서 미리 선정되고 조직된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의 묶음, 소위 교과 같은 거죠. 그것은 언제나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것으로 도시나 농촌에 있는 아이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며, 그렇죠. 우리 중학교 1학년 그러면 도시에 있는 아이든 시골에 있는 아이든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라 주어지면 그 틀에서 벗어나는 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 길을 누가 더 빨리 달리고 누가 더 늦게 달리냐 하는 것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지. 그렇죠? 똑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흔히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문서화된 명령이나 교과서에 의해서 대표들은 명사적 의미로서의 교육과정은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공부해야 될 목표나 내용, 그 순서까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해주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입시나 평가 체제를 통해 외부적으로 통제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형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이 코스 오브 스타디는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빨리 달리고 누구는 더 늦게 가고 했던 것은 다 무슨 조건? 양적인 조건이 이제 가능하죠. 양적인. 자, 똑같이 딱 서서 착 출발했을 때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여기 꼬리점에 도달한 건 아니다 그래. 다만 학생들이 잘 달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어떤 뭐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쿠레레.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요 사람 프랭크 모비트라든지 또는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타일러 이런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되게 다
한국의 경우는 다 이런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교육과정. 교육과정 하면 뭐예요? 학생들이 지금 자 1학년 때 교육과정 하면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그러면 자 1학년 중학교 아이들이 지금 1학년 때는 뭘 배우고 첫 번째 시간은 뭘 배우고 두 번째 시간은 뭘 배우고 또 국어를 배운다고 하면 국어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어떻게 뭘 배울 거냐 하는 것이 딱 일률적으로 교재가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아주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내용이 딱 확립된 거. 이게 바로 명사형으로 보는 쿠렐의 의미다. 성립 배경도 알겠죠? 명사형.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타일러에서 확립된 이게 이제 이론화된 건 타일러죠. 이걸 처음 시도한 것은 후랭크 모비트가 1918년도에 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책을 씀으로써 이제 이런 개념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교육에 와서 교육학 분야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정착이 된 것은 누구에 와서 타일러에 와서.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타일러는 어느 쪽 사람 뭐 유명한 책이 하나 써 교육과정에 관련된 유명한 책 거의 바이블과 같은 책을 썼는데 1949년도에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책이 이제 그건 뭐 다 이런 관점들을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 책 이후에 한 1960년대까지는 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봤다 그래. 교육과정 하면 하여튼 뭐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배우고 다음 단계는 이제 뭘 배울 거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거나 개발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거기에 뭐 별 이상이 의문이 없었다.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일단 접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대부분 이제 양적 접근에 대한 교육학의 모든 영역에서 양적 접근에 대한 질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되게 몇 년대쯤 돼요. 교육 사회학에서 심리학에서 뭐 방법에서 뭐 행정에서 모든 분야에서 한 1970년대쯤 70년대 이후에는 양적 연구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모색했던 것이 1970년대다. 그러면 이렇게 양적 접근에서 학생 입장보다는 누구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교사나 전문가의 입장을 강조했던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관점이 이제 누구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질적 연구니까 항상 질적 연구는 누구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당사자, 연구자 입장이 아니고 행위 당사자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관점에서 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이 질적 연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누가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이런 데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변하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 본다. 이런 시각이 이제 동사형으로 보자. 그럼 동사형은 쿠렐의 동사형은 물론 처음에는 동사형으로 보진 않았지만 동사형도 있다. 그래서 동사형으로 보면 경주로를 달린다. 경주로 그러면 경주를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경주를 달린다 그러면 누가 달려요? 운동선수가. 마치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과 어떤 느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직접 참여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학생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동사형의 쿠렐의 의미로 부여하는 것이 1970년대 상황들이다. 그래. 그래서 이 쿠렐이라고 한 말은 명사형을 썼을 때 양적 관점, 소위 교사나 전문가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울 거냐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고, 70년대 오면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학생 입장을 강조하는 질적 연구, 그러니까 경주를 달리는 당사자의 관점들을 고려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2번에 보면 동사형의 의미로서의 쿠렐. 요걸 가장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분이죠. 파이너. 개개념주의자. 그래서 동사형의 의미로 쿠렐에는 말이 주어진 코스를 달리는 일을 의미한다. 그래서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는 공식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경주로를 따라 달리는 행위 또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때 관점은 경주 도중에 말과 마부들이 갖게 되는 실제적인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은 고정되어 있거나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의 삶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생생한 거죠.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그들 스스로 암과 삶의 의미를 창출해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 교육 과정이란 중앙으로부터 주어진 문서나 교과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우리의 삶에 주고 있는 의미라고 본다. 곧 무슨 과정이라고 본다? 삶의 매석 과정이다. 그렇죠? 매석 과정이다. 학생들이 결국도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서 뭐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삶의 지혜 또는 삶의 과정을 이제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뭐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학생들한테 뭐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제 반영하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은 자사전적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최근에 오면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서 쿠레레를 보는 그런 시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쿠레레라고 하는 원래 의미, 명사형의 의미와 동사형의 의미를 받아들였을 때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이 전혀 반대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이제 다루시다.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오면 이런 명사형의 그러니까 공급자 또는 이제 양적인 연구보다는 비교적 질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그런 추세를 아무래도 더 중시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명사형의 의미는 전혀 상실이 되고 동사형의 의미만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동사형을 봤을 때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최근에는 했던 파이너 입장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각들을 더 중시를 합니다. 자, 이번에 봐요. 교육과정 이제 이론화 과정 지금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보비트가 1918년도에 더 커리큘럼 이런 책을 써서 처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 나옵니다. 자, 보비트는 과학적 교육 목표 설정과 아까 목표도 과학적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하는 원리를 제공했다. 그래서 보비트하고 차트에서 이제 같이 작업한 사람인데 동료들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위 목표군으로 세분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표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 이제 하위 영역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그 하위 목표를 또 상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최단 거리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던 것이 커리큘럼. 자, 이러한 경향을 과학적 교육 과정의 구상 혹은 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 자, 이는 종전의 교육 과정은 교과의 의미를 마음의 발달과 관련시켜 설명하라는 형식도야설의 근거를 뒀다. 그러니까 형식도야설은 언제부터 그리스 시대부터 교육과정을 보는 그런 시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뭐를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다. 정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접근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접근할 거냐. 그래서 이제 프랭크 보비트 이후에 과학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조금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교육과정의 정의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되죠. 정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정의 뭐 하나만 알아두라 그랬어요.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정되고 조직된 경험의 총체. 뭐 이렇게 교육과정을 정의하면 물론 이런 정의는 타일러에 성립된 정의에 모든 교육과정의 정의를 다 총망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교육적 성취를 의도한다고 하는 건 교육적 성취.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 목적이죠. 뭐 교육 목적 똑같은 얘기예요. 교육 목적을 의도해서 학교에서 유효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교사 입장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두 가지를 유효하다 그래. 유효할 수 있도록 선정되고 조직된 경험의 총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달성하는 수단이 교육과정은 결국 뭐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어디에서 뭐를 선정해서 조직한다. 일상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사실 교과도 우리 경험 아니에요. 교과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험 중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이제 선정하고 조직된 전체 체제 이런 것을 교육 과정이다. 뭐 이런 정의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정의다 그래. 교육 과정은. 그래서 4번 뭐 참고로 교육과정 개념 규정으로 준거.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교육적 성취와 직결된 모든 수준의 교육 계획이다. 그렇죠? 교육적 성취는 이제 목표로 나타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목표는 대개 이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과 운동적 영역 이 세 가지 포함된다. 학습자의 교육적 성취는 학습자의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적, 정신적, 도덕적 측면 등 모든 영역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목표 속에는 교육적 성취 속에는 이제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 인지, 정서, 행동 이 세 가지가 이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 목표로 보면 인지적 영역, 정서는 정의적 영역, 태도 그러죠. 행동적 영역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학교에서 추구해야 될 교육적 성취다. 항상 명심을 해야죠. 자, 3번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은 교육과정 계획은 학교에서 유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유효성을 벗어나면 안 되지. 교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르치기 어렵고 학생은 배우기 어려운 내용은 이제 제외시킨다 그래. 그다음에 5번 교육과정 구성요소 하면 타일러는 네 가지를 교육과정 구성요소로 해. 수업 목표가 나와야 되고 경험의 선정 원리가 나와야 되고 조직 원리가 있어야 되고 또 평가도 교육과정 수에 포함되는 거죠. 타바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3번에 일반적인 교육과정 구성요소는 일단 이제 목표가 나와야 되고 목표 없는 교육과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목표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그러니까 내용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용이 있고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걸 굳이 구분한 사람도 있잖아.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서 이걸 굳이 구분한 사람은 타바 같은 사람들이 구분했어요. 그래서 내용하면 이건 이제 논리적인 체계를 강조하는 거고 체제를 강조하는 거고 경험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거 이런 걸 이제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속에 경험이 포함된다. 이건 이제 내용이고 이건 이제 경험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그것을 더 포괄할 수 있는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만 이걸 구별 안 하고 그냥 넓은 의미에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타일러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타일러는 굳이 뭐 내용과 경험을 구분 안 하고 경험 속의 내용을 이제 포함시켰지만. 그렇죠. 학습 경험 봐요. 학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적, 정서, 신체적 경험이다. 곧 경험 그러니까 학생과 환경의 상호작용 뭐 이런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 된다. 그런 결과. 그래서 굳이 이제 내용 그러면 논리적인 체계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고 경험 그러면 학생의 심적인 것 또는 상호작용 이런 걸 강조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죠. 이건 좀 광의의 의미고 이거는 협의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협의냐 광의냐. 그 4번은 지금 아까 교육과정에서 봤던 요 시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동사용의 입장을 강조하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설계와 개발에 중점을 둔 데 대한 반발로 그 어원인 쿠레레로 돌아가서 이제 동사용으로 돌아가자 하는 움직임은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 아동의 올바른 의미 형성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곧 무슨 입장? 파이너 입장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 과정을 보는 최근의 경향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 뭐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두 가지 시각에서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형의 의미와 동사형의 의미.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지금 현대 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었느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는 어쨌든 일단 우리가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결국 교육 과정의 내용이 딱 드러나 있는 문서는 수업 지도안이죠. 뭐 수업 지도안이 사실 교육 과정의 설계 모형이라 설계 어떤 그 시각을 반영하는 거죠. 그럼 교육 과정 수업 지도안 속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처음에 수업 목표 나와야 되죠. 그다음에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어떻게 이제 선정해서 조직할 거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뭐도 나와야 돼? 넓은 이게 이제 요새 다루지도 않고 원래는 다루어야 되는데 수업 목표가 나왔으면 다음번은 뭐 이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느냐 하는 뭐가 나와야 돼? 평가 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평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요새는 교육과정과 평가를 이제 이렇게 분리시키는 추세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평가까지 나와야 됩니다. 평가 방법. 자, 그렇게 이제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 하여튼 교육과정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이론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이 참 다양해요. 그만큼 이제 교육과정은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이제 제목만 좀 봅시다. 첫째, 교육과정은 교과목이나 교과목에 담긴 내용으로 보는 견해다. 아마 이게 가장 이제 전통적인 시각을 보는 거죠. 막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 이게 이런 관점은 여기서 보면 타일러의 입장을 이제 반영하는 거죠. 교과목은 교과목에 담긴 교육과정 그러면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이런 교과목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교과목에 담긴 내용. 교과목에 어떤 내용이 담겨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자로 표현하면 뭐 지식이지 뭐 지식을 이제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은 가장 전통적인 관점을 반영할 그런 시각. 예를 들면 서양 같으면 칠자역과 혹시 기억나나요? 뭐 외우더라고도 안 했는데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수, 기하, 천문, 음악 뭐 이런 게 이게 칠자역. 이게 거의 뭐 한 2000년 동안 학교 교육을 지배했으니까 동양 같으면 사서 오경 같은 이게 다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문제점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자 이번에 교육 과정을 계획된 활동으로 보는 견해. 이건 이제 학교가 어떤 활동, 학생들이 뭐 책을 읽는다든지 열심히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 하는 구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요거는 교육 과정을 하나의 내용이나 아니면 교과 자체를 이제 보는 경우고, 요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활동을 계획하는 거. 이런 것도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이 교육 과정이다. 이런 뭐 시각도 있을 수 있죠. 예, 있을 수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과정은 학교의 지도 아래 학생이 하는 실제 경험이다. 학생의 실제 경험.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실제 경험 이러면 누구 거겠어? 존 듀이 같은 사람이죠. 존 듀이. 그러니까 학생의 경험들을 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실제 현재 아이들의 무슨 경험? 생활 경험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교육 과정이 너무 포괄적이죠. 생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넓어요. 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경험들이 다 학교에 와서 다 경험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두 어려워. 만약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본다고 하면 학생한테는 좋죠. 학생의 생생한 경험이 교육과정에 이제 반영이 되는 학교 교육의 내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생활과 학교 내용이 완전히 일치가 되니까. 다만 이제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잘 이렇게 계획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또 평가하기도 어렵고 또 연계성도 떨어지고 하는 것이 이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문제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각이. 문제점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문제기도 해요.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너무 광범하게 다룸으로써 학습자의 경험 전체에 근거한 학교 생활의 경험 전체의 결과를 연구하기가 불가능하다. 결과가 뭐냐 그래요. 어떻게 이제 평가하냐 그런 문제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교육 과정을 수행한 일련의 과업으로 배우는 것. 이거는 주로 학교에서보다는 일반 산업 현장, 뭐 예를 들면 연수원 같은 데는 이제 연수 받으러 가면 일종의 뭐가 이제 딱 주어져요. 훈련 프로그램, 과업, 영업부다 그러면 영업부의 사원으로서 수행해야 될 그런 내용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과업이다 이런 이제 보는 관점들이죠. 뭐 교육의 상황에서는 잘 적용을 안 되죠. 그다음에 5번에 학습 교육 과정을 의도한 학습 결과. 자, 교사가 의도한 학습 결과는 어디에 표현되어 있을까? 수업 목표 속에 있죠. 목표. 그래서 이 결과를 잘 여기에 비중을 둔다고 하면 이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이 목표와 결과의 관계, 그러니까 설정된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는 이런 관점이 이제 타일러 같은 이제 시각이 타일러.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행동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지 이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각을 반영했던 것이 의도한 결과다. 자, 그다음에 6번 교육 과정을 문화적 뭐 이런 경우도 있나? 문화적 재생산의 도구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학에서 문화적 재생산 논자 누구? 브루드웨.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직 사회학은 안 했지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집단, 어떤 집단? 지배 집단, 뭐 중상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그런 내용을 갖는다. 그래서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도구가 뭐 교육과정이라 또 갈등론적인 시각을 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징 뭐 나중에 사회학에서 하겠지만 2번 해봐요. 특징 중에서 2번 예를 들면 외국 문화보다는 자국 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강조. 아마 한국 사회 교육 과정이 특히 그렇잖아요. 남성적 가치관을 여성적 가치관보다 중시하는데요. 요새 이랬다니 쫄딱 망하는데
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 있는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과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들이 그것이다. 이제 그런 시각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재생산을 위한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7번은 요거죠. 요거 했던 삶의 과정, 해석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다 이 사람 파이너의 입장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파이너는 교육과정이란 개인의 생활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서 자서전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는 최근의 교육과정에서 쿠레레, 소위 동사형의 쿠레레를 강조하는 파이너의 견해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삶의 과정, 교육과정의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뭐 어떤 생각이, 어떤 관점이, 어떤 태도가, 어떤 가치관이 변하고 어떻게 삶이 경험이 형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다. 이런 관점은 질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양적인 접근을 할 수 없어요. 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삶의 해석 과정이다. 그렇죠. 네가 지금 수업을 통해서 뭐가 변했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뭐 해봐라, 이런 걸 한번 써봐라. 자서전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자서전은 뭐를 쓴다고 그랬지? 자기의 자기의 지금까지 지내온 아니면 앞으로 살아야 될 지금까지 지내온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체험 세계.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험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체험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교육과정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자, 교육과정을 보는 그런 시각들은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 아마 교육과정만큼 이렇게 교육과정을 뭐로 볼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다양한 분야는 사실 없어요. 그만큼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에서 핵심적인 영역이니까 그런 핵심적인 영역을 보는 시각이 단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관점들을 교육과정을 보는 시각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